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회사 사람에게 들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이분이 20년 전쯤에 강원도에서도 깡시골 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직접 운전해서 갔대. 당시 이분 차량은 기아에서 만든 베스타라고. 지금 스타렉스 할아버지 격인 승합차야. 그땐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내비 있는 사람도 드물고 길 안내도 엉망인 시절이었어. 지도 보고 물어물어서 가다가 밤에 길을 잃었대. 한밤중 시골 도로는 띄엄띄엄 가로등 불빛만 있었고 오로지 차 전조등빛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어린이 하나가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분은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그 아이를 치워버렸대.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렸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분명 치워서 차 앞으로 나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혹시나 차 밑에 깔린 건가 싶어서 차 밑을 봤는데도 없었고 도로, 길가 어디에도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하는 얘기가 혹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니냐고 묻더래. 놀라서 맞는다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1년에 두어 번씩 이런 신고가 들어온대. 장소도 전부 이곳 주변이고 하는 얘기도 똑같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뛰어들어 분명 차로 치웠는데 다친 아이는 안 보인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 모두 승합차 운전자들이라는 거야. 경찰은 이분 인적 사항만 받아 적고 별일 없을 테니 그냥 가시라 RH에서 그냥 왔대. 그 이후로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7년 작년에 이분이 그 당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대. 사고 난 곳, 그곳은 아니고 그 옆 지역이었는데 생각나서 예전 기억 더듬어서 한번 가봤는데 20여 년 만에 가서 그런지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었대. 그러려니 하고 점심 먹으려고 시장 국밥집에 가서 밥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고 물어보셨대. 그 아저씨는 그 지역 토박이인데 예전에 여자아이가 뺑소니 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는데 범인은 못 찾았대. 그 사고 이후로 그런 여자아이를 치웠는데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승합차에서만 나오는 거 보니 승합차에 치여 죽은 것 같다고 하더라. 언젠가부터는 그런 얘기도 잠잠해졌다는데 범인이 잡힌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 대한 정보. 1. 귀신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직접적인 피해는 못 주는 듯하다. 경험한 것만 나열하자면 내 다리를 3개 차던 것이 있다. 분명 3개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맞은 흔적도 없었어. 문을 두드리던 무언가, 내 베개를 만지던 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 2. 귀신은 말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소리를 낼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같은 짧은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것 같았어.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내가 대꾸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존나 크게 소리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차분한 여자 목소리로 하는 거다. 3. 귀신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신체 어느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팔이 비정상적으로 엄청 길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4. 대부분 실화 귀신설은 거짓말인 것 같다. 주변에서 말했듯이 귀신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처음에 그걸 귀신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 약간 몽환적인 상태가 되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작성자는 귀신이 사라질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귀신설 보면 귀신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귀신을 목격하면 그 순간은 귀신인 줄도 모를 뿐더러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건 그냥 그건 실화설이 아니란 거다. 아춧가루 귀신은 그냥 나타나는 것 같다. 공포영화처럼 원한 같은 건 없이 그냥 나타나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화이트보드. 내가 신입생 때 겪은 이야기이다. 2008년 대학 신입생일 때 나는 과대를 하고 있었다. 4살 터울 형의 조언과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대를 했지만 틈만 나면 술자리에 불러내는 선배들도 그렇고 굳은 예를 도맡아야 하는 자리인 과대를 하게 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게다가 과조교라는 녀석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원래 조교가 해야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늘도 원래라면 조교가 해야 하는 일인
야간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그 강의실 뒤처리를 내가 하고 있었을 때였다. 강의실 앞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마구잡이로 나와 있는 의자들, 줄이 삐뚤삐뚤 어질러져 있는 책상들, 2층 강의실에 어질러져 있는 책상들과 의자를 정리하면서 난 생각했다. 과대를 하지 말걸. 자취만 안 했어도 젠장.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내가 정리하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은 4층으로 된 공대 건물이었는데 2층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과가 주로 사용하는 또 다른 공대 건물과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2층에 있는 강의실까지 정리를 하고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정리하기 전에 담배 한 대를 물고 그 구름다리 중간쯤에 가서 난간에 팔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며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공대 건물과 이어져 있는 반대편 공대 건물 4층에서 어떤 여자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가 길고 불이 켜져 있는지 역광이라서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미 야간대 학생들의 강의도 끝났을 시간이라 뭐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담배를 다 핀 뒤에 4층에 있는 강의실도 정리를 하러 올라갔다. 3층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화이트보드를 보니 기분 나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기분 나쁜 그림. 에이씨 하며 앞으로 가 그림을 벅벅 지운 뒤 책걸상을 정리하는 중에 우연찮게 창가를 바라봤는데 아까 4층에서 나를 응시하던 여자가 이번엔 나와 같은 친인 3층에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아까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모습. 똑같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속으로 시겁했지만 이젠 3층 강의실도 거의 다 정리를 했고 4층 강의실만 정리하면 됐기에 애써 무시하며 3층 강의실 정리를 마무리하고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4층 강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엔 눈을 위쪽으로 향하고 손가락도 위쪽을 향해 있는 위를 응시하는 기분 나쁜 그림. 난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쪽을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까 그 여자가 2층 구름다리에서 손가락을 위쪽을 향하고 나를 위로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건 믿지도 않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뭔가 잘못됐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정리고 뭐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고개를 돌리다 보니 다시 화이트보드 쪽으로 시선이 간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려져 있는 그림이 마치 뒤로 빨려나가듯 서서히 희미해지며 사라지는 게 아닌가. 동시에 화이트보드 뒤편에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려져 있던 그림이 저 여자로 변한 거겠지. 이윽고 움직이는 다리. 터벅터벅 신발도 신지 않은 창백한 맨발이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지만 온몸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자가 계속 움직여 화이트보드에 가려져 있던 상체가 보였다. 그려져 있던 그림과 같은 모습. 피눈물을 흘리는 눈동자와 산발한 머리 흰 원피스를 걸친 모습. 나와 눈이 마주치자 뚝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서서히 팔을 올린다. 동시에 입꼬리는 점점 올라가고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모습과 같이 나를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씩 웃고 있는 섬찟한 모습. 동시에 몸이 움직이며 미칠 듯이 비명을 지르며 강의실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여자. 나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1층 로비까지 뛰쳐나갔고 입구 쪽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도 들린 채만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자취방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몸 땀에 젖어 헉헉대기를 5분. 조교가 시킨 4층 강의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다시 그곳에 가기엔 죽기보다 싫어서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당연히 조교한텐 엄청 혼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다음부턴 조교 형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일만큼 못하겠다고 울먹거리며 반곡히 말하자 조교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했다. 그 뒤에 아무 일 없이 1학년 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했고 그 조교 소식을 들었는데 1년 전쯤 4층 강의실에서 뭔가에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쇼크사했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스님, 지난 6월 중순에 여자친구와 같이 절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장소와 기운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보는 일이 많기에 예전부터 경험 삼아서 절에 많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엔 마침 여자친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절이 있어서 함께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절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묘한 기분이 들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내를 둘러보다가 극락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방문객은 꽤 있었으나 법당안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신도분들이 불상 앞에 자리를 잡고 참배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참배하고 자리에 앉으니 눈앞에 돌아가신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존재가 채권자같이 검은 양복을 빼입은 존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상황을 유심히 보아도 저렇게 시달릴 만한 분이 절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의구심이 들어 더 자세히 투시해보니 불심이 깊은 어느 재력가가 평소에 존경하던 주지스님께 많은 재산을 사찰해 기부를 한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스님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지만 결국 설득 끝에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시주를 하면서 재력가의 업장까지 세트로 떠넘겨졌고 결국 스님은 그 업장을 떠안아 사후에도 곤란한 일을 겪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법당에 들어갔을 때는 시주를 한 재력가의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 구술하는 등 자신의 업장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했으나 그게 여의치가 않아 고민 끝에 절에 시주를 하는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도깨비가 지나가는 말로 결국 승자는 저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의 수행력이 상당하신 분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째서 사후에 힘든 길을 택했는지 의아했지만 그 의문점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주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감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카페 수련 모임에 참여하여 스승님께 경험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에 시주를 하면 그 사람의 업장까지도 떠넘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 원래 종교인은 신도로부터 헌금이나 보시를 받는 동시에 자연스레 그 업장까지도 같이 받는 일면도 있다고. 물론 그 신도가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깊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절의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시주를 받고 무거운 업장까지 짊어지는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로 원래 그 주지스님과 재력가분의 인연 문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력가가 큰 재산을 시주한 행동은 작게는 자신의 업장을 해소하고 크게는 크나큰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도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의 답변을 들으며 인과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한 신앙심으로 기부한 행위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업장과 인연의 오묘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어진 삶이 부귀를 누리는 생이라고 해도 결국 그 복이 다하는 때는 오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력가는 시주를 통해 복을 받는 기간을 연장했겠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생을 봉사와 기부로 복을 쌓아 내 생에 부귀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든 전생의 과보로 빈곤하고 비천한 삶을 살든 윤회라는 바다에 내던져진 삶은 어쨌든 영원한 것은 없고 끝없이 인과의 법칙 안에서 헤맬 뿐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 안에서 복을 쌓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생의 시간 안에서 무엇이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주어진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힘을 쌓아가는 내면의 수행이 이 세상 최고의 무상지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3일장 중3 때 외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아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 솔직히 외할머니 댁 내려가면 항상 웃으면서 우릴 반겨주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실감이 안 났어. 추석 때 뵙고 그 뒤로 갑자기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겨울 때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3일장을 지내고 3일장 뒤에 치르는 제사 치르러 새벽 일찍 가족이랑 집에서 출발했지. 원래 제사가 6시 시작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가서 새벽 34시쯤에 도착해서 왜 이리 일찍 왔냐면서 혼났어. 내가 잠이 많은 걸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서 나 졸고 있는 거 보고 이부자리 펴주고 자라고 하시더라. 외삼촌이 저렇게 잠 많은 애를 어떻게 깨웠냐면서 웃고 계시고 그렇게 난 잠을 잤고 잠들고 몇 분 안 지나서 바로 가위에 눌렸어.
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고 이게 가위인가 싶었어. 지금까지 그때 빼고 가위 눌린 적 없었어. 난 외할머니 집에 풍경화가 하나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이때 알게 됐어. 왜냐고? 가위 눌리면서 풍경화에서 무슨 검은색 안개 같은 게 피어나왔다 해야 되나? 그 드라이 아이스 바닥에 뿌리면 기체가 스멀스멀 퍼지는 그거랑 비슷했어. 그 검은색 기체가 스멀스멀 퍼지더니만 내가 자고 있는 방 앞에 희미한 검은색 형태가 생기더라. 잠든 나 앞에 검은색 형태가 생기는 그 순간 가위만 눌리고 움직이지만 못했던 내 몸.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검은색 형태가 나한테 뭐러뭐러 중얼거리는데 온몸에 소름 돋고 머리카락이 서더라. 그리고선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흰색 형태를 띠시던 어떤 분이 욕하시면서 소리쳤어. 오래전에 있던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이놈들아 걔가 아니야 하시고 욕을 하시는데 그 뒤에는 잘 생각이 안 나. 막 쌍욕을 하시다가 다른데 쳐다보면서 썩을 놈 이제 나오에 빨리 와 하시고 가시는데 그 뒤로 검은색 형태며 가위며 뭐고 다 사라지고 괜찮아지더라. 솔직히 그때 일을 친척들에게 말했는데 검은색 형태는 무조건 저승사자였다고 의견이 맞춰주고 흰색 노인분은 외할아버지다. 아니다 우리 외할머니 옆에 같이 입원하시고 친했던 옆 침대 할머니가 하루 먼저 돌아가시고 데려오신 거다.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입원하셨을 때 외할머니 옆에 누워서 같이 이야기하시며 친구하셨던 할머니가 하루 더 빨리 돌아가시면서 먼저 갈게 하셨어. 이렇게 싸우시더라. 외할아버지랑 그 할머니 두 분 다 왕년에 욕 좀 하셨댔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검은색 형태가 저승사자라면 그 노인분은 저승사자한테 쌍욕을 박았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이야기. 치매. 치매 노인을 모시는 사람을 보고 효자래, 효녀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대부분은 치매의 위험과 공포를 모른다. 치매는 절대 일반인이 케어할 수 없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치매 노인과 함께 사는 가정이 적지 않다. 치매 초기에는 건망증과 성격 변화가 온다. 평소에 아무리 총명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금세 흐리멍덩하고 짜증과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한다. 중기로 접어들면 눈에 띄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감소하고 감정만 남게 된다. 이때부터는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들조차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양무릎만으로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옷을 입고 대소변을 보거나 심지어 먹기도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가족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한다. 갓난 아기인 손자를 냄비에 넣고 끓이기도 하고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한다면서 갖은 보석들과 현금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기도 한다. 새벽 3시에 출근할 시간이라며 비명을 지르면서 온 가족을 깨우고 음식에 몰래 락스나 세제를 넣거나 집에 불을 지르거나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 키우던 반려견을 일부러 발고 앉아 압사시키기도 한다. 깁스한 다리로 식탁을 계속 걷어차서 뼈가 완전히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폭력을 말리던 며느리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키기도 한다. 아예 없거나 없었던 얘기를 하며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탁 위로 올라가 밥그릇에 대변을 싸거나 심지어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말기가 되면 언어 능력을 거의 다 잃고 흐리멍덩한 눈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 거의 산송장이다. 그나마 원초적인 욕구와 본능만 남아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사는 노인들이 많다. 이 경우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치매 초기에 요양원을 보내야 한다. 그나마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때 또한 확실한 케어를 위해 요양원에 보내는 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좋다. 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일단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오죽하면 치매 노인을 살해하는 자식들이 생기겠는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것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공포스러운 경험 중 하나다. 일곱 번째 이야기, 기묘한 경험. 난 언제나 그랬듯이 주옥같은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진짜 더워 뒤질 것 같았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빌라였어. 많이들 있잖아 학교 주변에 골목에 드문드문 다 있는 빌라들. 그런 집들이었어.
애들이랑 군것질하고 헤어지고 우리 집은 4층이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 빌라가 5층까지라서 엘리베이터는 없었어. 어쨌든 집에 들어왔어. 우리 엄마가 잠이 되게 많은데 아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맨날 나 집 들어온 거 보고 주무시러 가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엄마가 계실 줄 알았어. 그때 소름 돋아서 그 상황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내가 그때 엄마 나왔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렇게 말했어. 근데 진짜 조용한 거야. 불은 켜져 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생활 소음 같은 거 있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바깥 바람 소리라던가 그런 것도 안 들렸었어. 난 순간 벙쪘어. 사람이란 게 갑자기 위화감이 생기면 존나 긴장 타잖아. 딱 그 느낌이었어. 근데 가방 내려놓고 방 안에 들어니까 엄마가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 미동도 없이 진짜 정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눈도 안 깜박이고 이상한 곳에 시선을 향해 있더라. 직감적으로 이건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느꼈어. 난 계속 불렀어. 엄마 뭐해? 나왔어. 엄마같이 생긴 그것은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 진짜 가만히 있더라. 그때 순간 소름 쫙 돋으면서 존나 튀었어. 현관문 박차 나가서 바로 빌라 밖까지 존나 뛰었어. 그리고 우리 집 안방 창문을 보는데 창문 틈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었어. 그 비정상적으로 뜬 눈으로 울음도 안 나오고 그나마 사람 좀 다니는 학교 앞 마트까지 전력 질주했어. 암튼 긴장 좀 풀려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꺼져 있던 폰을 켰는데 엄마한테서 엄마 아빠랑 상갓집 갔다고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 그날 친구 집 가서 잤어. 여담으로 다음날 토요일이라서 엄마랑 집 갔는데 그 오묘한 엄마는 사라지고 없었어. 그때 그것은 도대체 뭐였을까?